오늘은 기아공차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기아공차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나요? 용어는? 어디서 들어봤어? 뭐 할 때 들어봤어? 네, 정밀측정공학에서 들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학년 때 실습할 때도 사실은 해봤어. 여러분들 대칭도 측정하는 거 한번 해봤죠? 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요? 이런 도면 있었잖아. 이런 도면. 그래서 여기에 뭐 요런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요런 기호가 있었죠. 대칭도 0.1A. 요거 측정한 거 기억나죠? 정반이에다가 높이 마이크로미터 놓고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요 기호가 기아공차 기호 중에 하나예요. 그럼 기아공차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기아공차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문맹 탈출. 문맹이 뭐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도면 보고 얘기했죠. 뭐 하루만 지나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아공차의 개념, 요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형체, 기아공차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거 할 텐데,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외우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지는 않지만 크진 않아요. 왜냐? 그 외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을 거야. 뭐 챗GPT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어제 내가 외로움에 대한 시를 써봐라 그랬더니 막 쓰더라고. 시도 쓰는데 뭐 이런 암기하는 내용 정도 걔가 알려주는 거는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암기할 것을 걔가 해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걔가 암기한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챗GPT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끌어내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만 이해한다고 해서 뭐 내용은 전혀 몰라도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내가 그 챗GPT하고 몇 가지 대화를 해보니까 정확한 것도 있지만 얘가 또 거짓말도 아주 잘해. 실제 자기가 모르면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게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념을 모르고 이 기아공차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면 챗GPT가 거짓말을 하는 거를 모르고 속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챗GPT가 뭔가 답변을 했을 때 그게 잘됐다 잘못했다를 판단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로봇의 경쟁자가 아니고 로봇을 지배하는 측정 설계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개념을 강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위치도 뭐 대칭도 이런 것이 궁금해 가지고 챗GPT한테 기아공차가 뭔지 알려줘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기아공차를 얘기하니까 뭐 기아공차가
뭐 위치도 대칭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끼리 쓰는 얘기야. 우리끼리 쓰는 얘기고, 우리가 아닌 우리 과가, 만약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가 아닌 다른 과에다가 기하공차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기하학, 기하 도형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챗GPT한테 기하공차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랬더니, 삼각형을 구할 때 면적이 어떻고, 또 부피를 구할 때 오차가 이렇게 나고, 이런 것이 기하공차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하공차라는 것이 Geometric Dimensioning and Tolerancing,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 방식 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모르면 엉뚱한 답변을 한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챗 GPT한테 영어로 쓰든지 아니면 한글로 써도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줘, 이렇게 질문을 해야 얘가 비슷하게 답변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부품을 측정을 해. 그러니까 실제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을 가지고 측정했으면 그 측정 결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측정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면을 보고 도면대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때 도면이다, 설계값이다, 공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이다, 피측정물이다, 공작물이다, 이런 표현이 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측정값이다, 오차다, 뭐 이런 지금 세 부류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제각각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 그래서 그것을 용어를 통일하자 해서 이제 이 용어가 나온 거야.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거는 원통을 예를 들은 건데, 설계 형체라는 것은 도면이에요. 도면에 그려진 형체. 도면은 어떻게 그려져요? 원통이 두 개가 있어. 원통 A하고 원통 B가 있으면은, 원통이니까 당연히 지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차가 있을 거고, 두 원통 간에 거리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도면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가공을 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열심히 가공을 했어. 그러면 가공한 사람은 이 설계 형체를 보고 원통을 가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분명히 원통을 가공하라고 도면에 그려져 있는데, 실제 가공을 해서 보니까 전부 이렇게 울퉁불퉁한 3차원 곡면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차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는 표가 안 나. 왜냐하면 이 오차라는 것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오차가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되게 그린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가공은 설계하고는 전혀 원통이 아닌, 이 원통이 아니고 3차원 곡면이 되더라는 거죠. 요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3차원 곡면이 가공이 됐는데,
그럼 이거를 도면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도면하고 비교를 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을 따지고 또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오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 3차원 공면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설계자가 원통으로 가공을 하라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는 이 제품의 기능은 원통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원통을 만들라고 했으면은 결과 원통으로 나와야 설계하고 비교를 할 텐데, 설계는 원통을 했는데 3차원 공면을 측정을 해버리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3차원 측정 아직 안 했죠? 예를 들면 3차원 측정기로 이 3차원 공면 형상을 쭉 다 이렇게 이 좌표를 쭉 읽어내요. 우리 좌표 측정이라고 그랬죠? 이 좌표를 쭉 읽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강제로 원통을 계산을 해. 실제는 원통이 아닌데 얘는 원통이라고 계산을 해요. 왜 억지로 원통이라고 계산을 할까요? 원통이라고 계산을 하는 이유는 설계가 원통이기 때문이야. 설계가 원통이라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얘는 원통이어야만 이 설계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정확한 원통이 아니라면 이상적인 원통으로부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걸 비교해야 이 설계자가 제품 기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 형체는 무조건 설계 형체하고 결과가 같아. 근데 가공 형체는 설계 형체하고 같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측정 형체하고도 같지 않겠죠.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조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조립. 그죠? 제품이 주로 이제 조립을 해서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부품을 가공을 하면 이걸 조립을 해가지고, 그죠? 자동차 뭐, 바퀴 따로, 핸들 따로, 부품을 만들지만 조립을 해서 자동차가 굴러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언뜻 딱 볼 때, 조립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의 형체죠. 즉 가공 형체끼리 조립이 된단 말이에요. 실물이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측정 형체는 실물이 아니거든요. 가상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측정 형체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 제품 저 가공 형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쭉 측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억지로 이런 원통을 만들어. 파이 D라는 원통 하나 만들고 파이 D라는 원통 하나 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원통 간의 거리, 이것도 자 생각해봐요. 이 면에 대해서 이 두 원통이 정확하게 직각으로 가공이 됐다 그러면 이 A라는 거리 구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제품은 가공 형체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직각이 아니야. 예를 들면 얘는 하나 직각으로 가공됐다 가정을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삐딱하게 가공이 됐어. 그러면은 측정하는 입장에서는 거리를 구할 때 이걸 거리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걸 거리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A라는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렇게 공차가 주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A1을 요걸 구했더니 20.005야. 그런데 여기서 A2를 구했더니 20.023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측정했더니 합격이네, 여기서 측정했더니 불합격이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계산을 평균값 지름을, 이걸 지름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얘를 여기다 조립을 하려고 봤더니 아이고 안 들어가. 왜냐, 여기 걸려가, 평균값을 냈기 때문에 여기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측정 결과를 받아본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이 측정 결과만 가지고 이 실제 가공 형체의 지름이 얼마라는 것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측정 결과만 믿고 조립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측정하는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측정한 게 조립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랬죠? 설계. 그 여러분들이 측정 설계자가 되는 거예요. 설계자. 그 여러분들 선배 설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이거 평균값 내가지고 측정값 줬더니 현장에서 그거 믿고 조립해서 합격될 줄 알았는데 다 조립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막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이게 합격이어야 되는데 왜 불합격이지? 왜 조립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조립이 되려다 보니까 요게 내 측이면은 지름이 요렇게 조립될 수 있는 지름을 측정을 해줘야 그걸 믿고 조립하면은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외측, 원통이 이렇게 가공이 생겼으면은 아이고, 이거는 평균값을 낼 게 아니고 요렇게 계산을 해서 이걸 지름이라고 해 주어야 이게 외측인 경우에는 측정값 믿고 조립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지름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거가 막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 여러분들은 이미 서만의 구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배운 거에 대해서 혹시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여러 번 배웠을 텐데, 정밀 측정공학 시간에.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여러분들 그럼 혹시 게이지라는 거 배웠죠? 게이지.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죠? 측정기의 종류, 측정 방식 이런 거 할 때 움직이는 부분이 없이 합격 불합격만 판단할 수 있는 거, 게이지,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이런 거 배웠죠? 그거 얘기할 때 혹시 테일러의 원리라는 용어 기억나나요? 기억난다 그랬어요. 이 테일러의 원리가 혹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누가 설명해 볼 수 있을까? 테일러의 원리란 이런 개념이다. 그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통과 측은 전체가 한 번에 검사돼야 되고 정지 측은 부분적으로 검사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이거를 계속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이 테일러의 원리라는 게 바로 이렇게 조립성을 고려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테일러의 원리가 포락의 조건이라고 발전이 돼가지고 그것이 실제 어떻게 규제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공차해석 시간에 나오는 거야. 오늘은 개념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측정 설계자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공차해석 시간에 또 배우는 거예요. 이런 형체를 설계, 가공, 측정 형체로 구분을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설계 형체는 이상적인 거고, 가공 형체는 실제 가공을 해서 오차를 포함한 거고, 측정 형체는 가공 형체를 좌표를 쭉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라는 개념. 그러다 보니까 가공 형체와 측정 형체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 사람들은 가공 형체와 측정 형체가 일치하지 않아서 조립에 문제가 되는 것을 고려해서 조립에 이상이 없도록 측정 형체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숙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걸 배울 거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원을 들자면 설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설계 형체. 이 설계 형체에는 지름, 그죠?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 그죠? 중심. 그 다음에 아주 원을 동그랗게 가공을 해라. 그래서 형상, 모양, 크기와 위치와 모양, 이 세 가지가 설계 형체에 이렇게 규제가 되는 거예요. 도면이 이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가공을 하니까 어때요? 지름도 틀려. 지름도 달라져.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여기가, 위치도 달라져. 모양도 동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울퉁불퉁해. 형상도 달라져. 이렇게 가공이 돼요. 그게 가공 형체야. 실제 원이 아니죠. 이거는 원이 아니고 곡선이에요. 곡선. 수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측정 형체는 설계자가 이것이 원이라고 했으니 억지로 원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런, 그죠? 이게 측정 형체예요. 이런 평균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평균 원의 지름, 중심 위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설계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지름이 차이가 나죠. 두 번째, 중심 위치가 차이가 나죠. 이게 했는데, 그 다음에, 모양은 이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 원이라고 억지로 가공을 계산을 하긴 했는데, 얘는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얘는 그냥 이상적으로 설계 형체처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추가로 무슨 정보를 주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동그랗게 얘가 완벽한 원이어야 되는데, 이 완벽한 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그래요. 진원. 진짜 원이다. 그래서 진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원이어야 되는데 얘는 울퉁불퉁해 가지고 이 진원으로부터 이만큼이 울퉁불퉁하게 벗어나 있으니 조립할 때 이걸 감안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실제 원에서부터 차이값, 이걸 우리가 진원도라고 하거든요. 이 진원도를 같이 측정 형체에서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만 그런 게 아니고 원통도 그렇겠죠. 완벽한 원통이어야 되는데 이만큼 문제가 있다. 완벽한 평면이어야 되는데 이만큼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원이 두 개라면 이 두 원 간에는 요만큼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을 부가 정보를 주어야 이 측정 데이터를 받은 사람들이 조립에 고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았던 원화면 중심 위치, 지름,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가 엔지니어들 간에는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묶어서 기하공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개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전부 이제 암기가 되는 거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보여주고 그 시간에도 계속 보여줬던 내용이죠. 도면은 엔지니어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 도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맹자가 된다. 우리가 글씨를 못 쓰고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사람이 태어나서 뭘 배우고 뭐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습득해야 될 게 뭐냐면 언어잖아요. 언어가 소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배우고 뭐 발전시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측정이 됐든 가공이 됐든 무엇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일이다. 즉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테일러의 원리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테일러의 원리에서 나온 그 개념을 이해를 해서 이게 내측이냐 외측이냐에 따라서 실제 상대 부품이 조립될 것을 고려해서 지름을 계산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호들이 여러 가지가 이게 다 요즘 도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않은 도면은 옛날 도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하공차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 바보가 된다. 문맹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건 없어. 이제 공차에서 응용 측정, 3차원 측정, 통합 측정 시스템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은 여러분들은 기하공차의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하공차는 우리 학교가 아니라 우리 과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잘 배우면 이제 사회 나가서 강력한 자기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장점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잘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거 뭐 같아요? 뭐 뭔지 모르지만 부품이 조립이 된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복습해 볼까요? 요거 뭐라고 했어요? 요거 무슨 선? 중심선. 용도는 중심선이고 요거는 1.3선이죠. 요거는 무슨 선이에요?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단면. 오케이. 이 단면이가 무슨 뜻이에요? 단면을 나타낸 건데 그럼 단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 그렇죠. 절단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을 딱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단면들을 쓰는 거예요. 절단. 잘했어. 지금 이건 뭐냐면 설계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이게 부품이잖아요. 부품 A, 부품 B, 부품 C. 이런 부품들을 다 설계를 해서 설계 도면대로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하면 이렇게 조립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부품을 설계를 하겠죠. 그죠? 반대로 설계 도면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조립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기하공차라는 것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런 현상이에요. 자, 치수를 가지고 규제를 다 했어. 얘 지름 얼마, 얘 지름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 요 폭 얼마, 그죠? 이렇게 다 조립을 했어요. 이 지름대로 맞추면 당연히 여기 조립되겠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얘가 예를 들면 10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렇게 이 치수가 주어졌어요. 요거를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네? 네, 요거를 규격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규격인데 그럼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요거? 여러분 제도 시간에 배웠죠? 요거는 기준치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요거? 응? 보조치수. 보조치수인데 기준치수가 있으니까 보조치수인데 이걸 조금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에? 그렇지. 이거는 공차. 보조치수인데 공차라고 표현해. 그럼 자, 규격이라는 것은 기준치수와 공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공차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공차를 얘기하는 공차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써야 되잖아, 그지? 그렇지. 공차라는 것은 설계자가 기준치수를 이렇게 줬는데 이게 설계 형체예요. 가공 형체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설계한 요 제품의 기능상 요만큼은 오차가 있어도 기능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요거는 허용된, 공식적으로 허용된 오차를 공차라 그래요. 그죠? 근데 오케이, 허용된 오차가 공차야. 그럼 오차는 또 뭐죠? 오차는 뭐야? 오차는 자, 지금 계속 되는 반복이에요. 도면을 줬어. 이건 무슨 치수가, 도면에 있는 치수는 무슨 치수가 되는 거죠? 설계 형체에서 준 치수는 그게 기준 치수야. 그죠? 그 다음에 가공 형체를 측정을 해서 측정 형체를 만들었어. 측정 형체에서 나온 치수가 무슨 치수? 실제 치수. 그죠? 오차라는 건 실제 치수에서 기준 치수를 뺀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오차는 측정값, 그죠? 마이너스 기준값.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 기준값이라는 것이 설계 형체의 기준치수고 측정값이라는 것이
측정 형체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오차가 나온다. 모든 가공 형체는 필연적으로 이 오차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오차가 공차 안에 있으면 제품 기능 이상이 없는 거고, 이 오차가 공차를 벗어나면 이 제품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계자가 이제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막 측정해가지고 도면하고 딱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측정 치수를 설계 치수하고 비교, 즉 측정 형체를 설계 형체하고 비교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잖아요. 그죠? 합격 불합격 따지는 검사라고 그랬죠. 그럼 그때 판정,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어떻게 따져요? 오차가 공차 안에 있으면 합격이고, 오차가 공차를 벗어나면 불합격이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공차가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야. 그러면 10.01에서 9.99 사이에 있으면 합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0.01이라는 것은 요건 상한 공차를 적용했을 때, 요거는 하한 공차를 적용했을 때. 그래서 오차가 뭐예요? 여기 하한 공차가 있고 상한 공차가 있어. 하한 공차보다 크고 상한 공차보다 작다. 그러면 요거는 합격. 만약에 하한 공차보다 더 오차가 작거나, 그죠? 오차가 상한 공차보다 더 크면, 이게 상한 공차, 이렇게 되면 요거는 불합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한 공차보다 작거나 상한 공차보다 크면 불합격, 하한 공차보다 크고 상한 공차보다 작으면 합격.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이제 또 계속 차차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설계 도면대로 가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측정자가 측정을 했더니 전부 합격이야. 이것도 합격, 이것도 합격, 다 합격 났어. 다 합격. 그러면 전부 다 합격이 됐으면 부품이 처음에 우리 본 것처럼 정확하게 조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가공 잘했어. 한 번에 그냥 다 합격이네. 오케이, 굿 하고 조립을 싹 해봤더니 이게 조립이 이렇게 된 거야. 치수만 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다 합격인데 조립을 했더니 이렇게 엉뚱하게, 이것도 과장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얘가 예를 들면 지름도 합격, 요 위치까지도, 요 위치도 합격. 그런데 문제는 이 면에 대해서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가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가공이 됐더라는 거죠. 이 면이 이렇게 삐딱하게 가공이 되고 이 삐딱한 면에 수직으로 이 구멍이 가공이 됐어. 그런데 치수를 각각 재다 보니까 다 합격이더라는 거죠. 근데 조립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지름은 합격이고
요 지름은 합격이고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치수가 규제가 돼 있었죠. 이것도 합격인데 이 면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얘가 이 구멍이. 그런데 아까 그 치수만 규제를 한 거 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더란 얘기지. 그래서 치수를 다 합격이면은 합격을 시키면은 즉 가공 치수가 전부 도면대로 합격이면은 조립이 됐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안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규제를 하기 시작했냐면 치수로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는 결과가 저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치수만 가지고 규제를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가공을 해라 라는 것도 규제를 해줘야 되더라. 또 이 면에 대해서 여기 이 단면이 평행하게 가공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규제를 해줘야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전부 이런 게 붙어 있죠. 이렇게 규제를 해서 설계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것만 합격이 되면 조립도 이상이 없도록 보증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더라 라고 해서 기하공차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기하공차, 그 다음에 기하편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 방식, 이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말은 왜 생겼느냐? 이게 원래 미국에서 나왔는데 Geometric Dimensioning and Tolerancing, 이 약자를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GDNT 이렇게 우리가 약자를 하는 거예요. 왜 기하공차가 생기게 됐는지, 왜 기하공차를 규제를 해야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요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기하공차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자, 기하공차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왜 생겼느냐?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껴보고 안 맞으면 뭐 다시 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무기를 막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고장 났는데 이거 부품 여러 개 갖다 끼워보고 안 맞으면 교체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부품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고장 나면 아무거나 그 똑같은 부품 교체하면 바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전쟁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하공차 방식이 나오는 거하고 전쟁,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술은 군수산업에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했어.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씩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못 하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이것도 이제 뭐 전쟁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전쟁이 뜸해지다 보니까 무기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 산업이 지속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민수, 군수산업 하면은 이제 무기 만드는 산업이고, 민수산업 하면 우리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만드는 제품, 이런 산업을 민수산업이라고 그래. 이렇게 발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기하공차라는 것도 이게 크게 발전이 됐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 기하공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기아홍차를 사용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했더라 라는 건 이제 한 가지 얘기했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기아홍차 이전에 그 했던 방식,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더니 문제가 실제 조립 잘 되고 기능 멀쩡히 발휘되는데 측정 결과는 불합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합격품을 불량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합격될 게 불합격되면 손해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 부품 하나를 100원에 팔고 있어.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 가격을 올리는 거는 이제 다른 경쟁사도 있고 하니까 쉽게 못 올리잖아. 그러면 우리 거 안 사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판매 가격은 낮추지는 못할 방정 유지를 하면서 이익을 많이 내려면 이 부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원가를 줄이면 이익이 많이 남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원가가 요만큼 10원이었다. 그러면 100원에서 10원 빼니까 90원이 남죠. 근데 만약에 원가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30원이 들었다. 그럼 여기 30원을 빼니까 70원이 남잖아.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1번을 좋아하겠어요? 2번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1번 좋아하겠지. 그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원가를 줄이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지 말자. 아니면 직원들 월급을 깎자. 이거 말이 돼, 안 돼? 이게 월급을 깎는다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월급을 깎는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반발을 할 테니까 요번에 추석 보너스를 좀 주려고 했는데 그거 주지 말자. 이것도 그 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휴게실을 좀 이렇게 잘 꾸며놓고 커피도 자유롭게 마시고 전에 봉지 커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메리카노 내리는 이런 커피 머신 좀 사다 놓고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한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고, 직원들은 월급을 더 올려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환경도 잘 꾸며줘야 직원들이 편안하게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원가를 절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량률을 줄이는 거야. 그죠? 불량 나던 거 불량 줄이면은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윤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직원들한테 더 잘해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직원들은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하고 회사가 더 잘 되고, 이런 것을 선순환이라고 해요. 선순환.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게 회전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윤이 줄어드니까 직원들한테 혜택을 자꾸 줄이고, 직원들은 열받으니까 일도 더 대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분량이 더 많이 나고 이익은 더 줄어들고,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거를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우리는 선순환을 바라죠. 선순환을 바라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나야 되는데, 이윤이 많이 나는 방법은 원가를 줄이는 거다. 원가를 줄이는 것 중에서 분량률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주된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멀쩡한데 이게 분량으로 판정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기존의 치수공차 방식으로 설계하던 것을 다 바꾸는 거야. 기하공차 방식으로. 이미 다 바뀌었어. 수십 년 전부터. 자, 그러면은 기하공차 방식을 적용하면 왜 불량품이 줄어드나? 아까 조립품 얘기했죠? 그것도 하나의 예고, 가장 간단한 예를 또 한 가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있어. 이런 부품인데,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렸어. 근데 얘를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여기도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규제가 된 두 면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요 중심 위치, 요거는 무슨 형체라고 그랬죠? 요거는 무슨 형체? 설계 형체. 오케이. 여러분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설계 형체예요. 설계 형체인데, 이제 가공을 했어. 가공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어. 그러면 측정 결과가 요걸로 보면 요 중심 위치의 입장으로 보면 여기가 10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10, 이것도 10,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그러면은 이쪽으로 여기 0.1, 이쪽으로도 0.1, 요 사이에 있으면 합격이라는 거죠. 중심 위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0.1, 0.1, 요 중심 위치가 여기가 정확하게 10, x10, y10이야. 근데 요 공차 영역을 표시를 해봤더니 요 노란 칠한 요 범위가 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런데 측정 결과를 보니까 하나는 제품 A 제품은 중심 위치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측정을 해봤더니 B라는 제품은 여기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XY를 따지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얘는 요 노란 박스 안에 있으니까 합격이죠. 근데 얘는 요 노란 박스를 벗어났으니까 불합격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요 위치에서
요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A, B가 있는데 B가 A보다 거리가 더 짧아. 그죠? 실제 거리는 중심에 더 짧은데 단지 요 박스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얘는 합격, 얘는 불량이야. 그럼 얘는 B는 엄청 억울한 거죠. 그리고 실제 조립을 해봐도 B가 더 조립이 잘 돼. 왜냐? 중심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불량이 나더라는 거지. 억울하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얘가 불량이 아니고 합격이더라. 그런데 이 조립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요 끝까지 요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요 범위 내에 이 제품의 중심이 들어오면은 기능상의 이상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파란 원이에요. 요렇게 설계를 하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노란 박스를 벗어나더라도 요 범위 내에 있으면은 합격으로 판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립에도 이상이 없고 기술에도 이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설계 방식을 기하공차 방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설계를 안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러면은 기준 치수가 10이었죠. 기준 치수가 10이다. 10. 그리고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0.1,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위치도라는 걸 줘가지고 파이 여기가 0.1이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0.1, 0.1이니까 루트 씌우면 얼마가 1.414가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0.1414 이렇게 돼요. 414 그죠? 0.414가 되니까 1.414가 되겠죠. 그럼 1.414 이쪽도 1.414 이쪽도 1.414 그러니까 0. 이 지름으로 보면 이 원의 지름이 되면 0.2828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위치도 파이 0.2828 A, B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수공차 방식으로 규제되는 것들이 이런 데이텀이 붙고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도면에 보면 숫자 써 있고 네모 칸 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 치수를 TE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Theoretically Exact Dimension 이 약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 위치도 그 다음에 데이텀 이런 규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하공차 방식을 쓰는 목적이다. 그죠? 조립성을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이제 여러분들 기하급사가 중요하다는 거는 귀에 못이 박혔죠? 오케이.